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패 방지와 준법 경영 시스템 개요하고 인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패 방지와 준법은 윤리 경영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죠. 그에 대한 경영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37301과 37001이죠. 부패 방지와 준법을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운영에 있어서요, 사건, 사고 문제는 항상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게 조직이 크던 작던 민간이던 공공이건 상관없이 사건, 사고는 항상 일어납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여러 기관들을 평가하고 심사하다 보니까 느꼈던 점이 있었는데요. 뭐 이 기관 같은 경우에서는요, 팀장과 팀원이 있었습니다. 둘 다 성과도 좋았고요. 관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팀장이 팀원을 가지고 성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 팀원 입장에서는 너무 힘도 없고요. 억울하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팀원이 정말 힘겹게 가지고 용기를 내서 내부 제보를 한 겁니다. 내부 제보할 수 있는 용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내부 제보를 했었는데요. 이 조직에서 안이하게 대처한 겁니다. 마치 공군부사관 사건 기억나시죠? 2주 동안 은폐하고 축소하고 회유했었던 사건들이 있었죠. 결과적으로 세상에 끈을 났었는데요. 어쨌거나 이 조직에서도 내부 제보를 했었습니다. 내부 제보를 했었는데 원칙을 가지지 않고 내부 제보 처리 과정을 진행했던 겁니다. 조직에서 안이하게 그냥 정보 발령만 시켰고요. 조직 내에서 전 직원들이 다 알아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직원이 너무 황당했었겠죠.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연탄가스 마시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힘겹게 기어가가지고 창문을 열었는데요. 용기를 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에서 다시 한번 안이하게 대처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여직원이 어떻게 썼냐면요. 청와대 청원을 넣었었고요. 네, 그리고 네, 감사원 감사가 조사가 들어갔었고요. 권익위 조사가 들어갔었고요. 기재부 또 예산도 깎이게 됐었죠. 더 중요한 거는 언론에까지 보도가 돼서 평판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던 겁니다. 이러더니 시책 평가든지 기관장 평가든지 경영 평가든지 관련 조직의 이미지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한 번에 무너지게 된 계기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조직에서는요, 기업에서는요, 윤리 경영과 관련해서 배드 뉴스를 잘 다뤄야 됩니다. 굿뉴스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굿뉴스를 홍보하기보다는 이 배드 뉴스를 잘 관리해야 될 겁니다. 배드 뉴스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런 나쁜 뉴스들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처리했었어야 되는데 경영진들이 이 뉴스를 가지고 보고하게 되면은 경영진이 그런 겁니다. 야, 니네 이를 어떻게 처리했길래 자꾸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 라는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영진들 그런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실무 조직단에서는 주관부서나 이런 법무 윤리, 준법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조용히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외부에다가 네, 알리는 겁니다. 내부에서 도저히 처리할 수 없다 보니까 외부에서 터트리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급격한 성장을 겪으면서요, 원칙보다는 성과 위주에서 많은 것들이 감춰지고 덮여졌었습니다. 원칙이 사라진 경우가 대부분이었었죠. 한번 보시면 제약사, 방산, 건설, 에너지, 조선뿐만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서도 뭐 경제, 정치, 사회, 종교, 문화 많은 것들이 덮여지고 감춰졌었죠.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사건 사고들은 항상 발생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기업들 또 다른 사건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조직 같은 경우에서는 폭언과 폭행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었습니다.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요. 그 조직 내에서는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들이 있게 되더라고요. 하인리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후회하기 전에 준비하라라고 있고요. 대형 사고가 있기 전에는요. 항상 전주곡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법농단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네, 뭐, 네. 여기 보시면 한 번의 대형 사고가 있기 전에요. 29번의 작은 사고, 300번의 사소한 징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소한 징후들이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요.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뭐 성수대교나 상품백화점 붕괴나 IMF, 뭐 세월호 침몰 사건, 사법농단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이 이슈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아쉬운 건들이 있었죠.
안전벨트 안 매고 신호위반하고 과속하고 그런 사소한 징후들이 나중에 작은 사고가 돼가지고 나중에 대형 사고까지도 일어나는 겁니다. 기업에 있어서 항상 사건 사고들은 항상 일어나게 됩니다. 상품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502명이 죽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었는데요. 한국전쟁 이후로 가장 큰 대형 참사였었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은 계속 이어졌었죠. 얼마 전에 있었던 아파트 붕괴 사고부터 해가지고요. 이슈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곡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논어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가난해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요. 공평하지 못해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난을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사법농단 같은 경우에서도 저는 법 같은 경우에서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보루였었죠. 그걸 어김없이 사실 무너뜨린 게 사실은 그런 사건들이었었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깨진 유리창이 있을 때 들려오는 소리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냥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하지 뭐. 아무도 모를 텐데 그냥 하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아. 성과가 눈앞에 보이잖아. 쭉 그렇게 해왔어. 다른 회사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 근거를 없애버려야 돼. 이 정도는 충분히 숨길 수 있어.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일이야. 걸리면 뭐 이직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은 경쟁사를 이길 수 있어. 우리는 절대로 이런 말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로키드 마틴 사건이었었거든요. 그 계기로 해가지고 기업이 많은 혁신을 거치고 변화를 걷게 되고 윤리 경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본 정부한테 뇌물 사건도 있었고요.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해서 뇌물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징후들이 사실은 여러 큰 이슈들을 만드는 거죠.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조직의 생명 주기를 좀 말씀드리면요. 소기업이 있고 대기업이 있습니다. 소기업에서는 조직의 수명 주기를 가면서요. 우리 그 캐롤의 CSR 모델 기억나시죠? 경제적 책임이 있고요. 법규 준수 책임이 있고 윤리적 책임이 있고 자선적 책임이 있습니다. 리더십 단계가 부족하게 되면은 기업이 무너져 내리기가 쉽게 되고요. 창업 단계에서 위법이나 관리 부족에 대해서 또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죠. 윤리적 단계에서는 하부 조직의 통제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선적 단계에서는 지나친 관료주의나 부정부패 위반으로 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보다는요. 고도 성장기 마인드로 해가지고 단기 효율을 중시해가지고 만든 제도나 사실은 조직일수록 또 이런 것도 있죠. 여러 권한들이 결합돼 있고 독점권이 있거나 그럴 수 있도록 해서 부패에 취약하게 되죠. 그래서 뭐 지금 L 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건에서 아마 대표적이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가 준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직의 성장 변혁기를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요. 그걸 거치지 못하게 되면요. 몰락을 걷게 되는 겁니다. S&P 500개 기업에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그만큼 오랫동안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 같은 기업도 삼성 같은 경우 1938년도에 창업을 했었죠. 삼성상회로부터 법인이 등록돼 가지고 채 100년도 지금 안 된 기업입니다. 그만큼 조직의 수명 주기는 짧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리스크 관리의 분류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조직을 둘러싸고 수많은 리스크를 있습니다. 외부적 리스크와 내부적 리스크가 있는데요.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자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로 나눠지게 됩니다. 외부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코로나 환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했었죠. 코로나 환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발생할 거라고 전혀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연에 의한 리스크는 지금 화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죠. 사고 과실에 의한 리스크, 그리고 전산이나 산업방지, 인사, 그리고 기밀정보, 배임 횡령 여러 가지가 있겠죠. 조직을 둘러싸고 이 수만 가지 리스크들이 있는데 이 리스크들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체계나 경영 시스템 관점이든지 예산이든지 자원이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이든지 그런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평판 리스크인데요. 이거는 AB 유업입니다. 평판 리스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요. 조직의 이미지, 평판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됩니다. 찍거나 녹음하거나 그게 언론이나 외부에 노출됐었을 때는요.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위에는 긍정적인 거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밑에는 부정적인 건데요.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을 때 주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경영학적인 부분에서 관점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굉장히 매출 1조까지가 됐었고요. 잘 됐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기업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다시 한번 2010, 3년 5월 3일이었었죠. 주가당 117만 원이었었는데요. 마지막에 25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반 이상, 반 이상이 아니라 5배 이상까지도 가게 되는 거죠. 영업이익이 637억에서 마이너스 723억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50대 대리점주한테 본사 직원이 갑질을 하고 막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폭언이나 폭행까지도 있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아마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2주간에서 23%의 매출이 감소하고요. 시가총액이 4,300억이 증발하고 불매운동이 지속 확산돼서 대대적으로 이슈화가 됐었습니다. 이 계기로 해서 주가가 대략적으로 폭락을 했었죠. 다음으로 해서 상생협약을 한다고 했었고요. 실적 부진은 계속 이어져 갔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으로 다시 갔었는데요. 또 다시 부정적인 부분으로 해서 또 떨어지게 됩니다. 관련해서 부정적인 또 이슈들도 굉장히 있었죠. 또 계기로 해서 또는 영업이익과 관련해서 있었고요. 그래서 사모펀드 매각 소식이 있었고요. 11년 만에 상한가가 급격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다시 한번 해가지고 식품위생법, 광고위생법에서 불가리스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소송이 아직도 진행 중이죠. 기업에서 이슈가 그만큼 평판 리스크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조직의 문화가 화처럼 이게 문화도 미세 플라스틱처럼 약자에게 들어가거든요. 제가 한번 가족을 모시고 한번 가족 부모님을 모시고요. 식당에서 식사를 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실 용기 내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좀 했는데 아무도 그 아저씨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전화상으로 그 아저씨가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중소기업 사장님이셨나 봐요. 직원들한테 폭언과 폭행을 하면서 폭언을 하면서 욕을 하시면서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과연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 직원은 과연 자기 고객이나 자기 소비자나 관련 거래처나 협력사나 제일 약자 있는 용역을 하시는 청소 용역 하시는 분이나 경비하시는 분들한테 가만히 둘까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요. 그렇지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마치 미세 플라스틱처럼 그게 약자한테까지 가는 겁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혼내면요. 며느리는 남편은 애는 죄 없는 애완동물이든지 애완견이든지 이런 것들을 괴롭히게 되고 친구들을 또 괴롭히게 되는 거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마치 미세 플라스틱이 약자한테까지 가는 게 되게 되는 거죠. 업무 특성상 많은 기업들을 좀 방문할 기회가 있는데요. 역시 그런 조직의 문화가 여파가 미쳐지는 것들을 다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문화라는 게 어떤 걸까요? 조직의 문화. 조직의 문화라는 건요, 개개인의 행동을 형성하고 이끄는 것을 문화라고 하고 가치관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럴 만한 분위기가 조직의 문화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조직의 그 안에는요, 신념이나 구성원의 참여나 리더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리더의 역할만큼 중요한 건 없겠죠. 그 세 가지가 다 모여서 조직의 문화를 이루게 되는데요. 누가 어떤 인원이 오더라도 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그럴 만한 분위기를 만드는 게 조직의 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패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건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무기나는 문화나요. 직장 내 갑질, 파벌, 직권남용, 이타주의 감소, 매출이나 영업이나 우선주의가 있게 되고요. CEO가 탐욕하거나 방관하거나 안전장치들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조직의 문화가 무너지기가 쉽죠. 자, 그래서 부정부패 위반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게 빙산의 일각일 수 있죠. 보여지는 부분과 보이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크겠죠. 썩은 사과는 반드시 손실을 가져옵니다. 신입사원이 있거나 옹호자들도 있을 거고요. 아무리 좋은 신입사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썩은 사과가 있으면 썩게 되겠죠. 손실을 반드시 가져온다. 그러니까 조직에서도 한번 보시게 되면요. 개인의 양심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돈과 권력에 따라서 양심을 팔 수 있냐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죠.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거나 안전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되는 기업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큰 처벌을 받게 되죠. 희한하게
모든 것들은요, 돈과 권력 같은 경우에 반대로 모든 것들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돈과 권력 같은 경우에는요, 반대로 거꾸로 올라갑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다반사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과거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사건 사고들을 그렇게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판결인데요. 작년 12월이었죠. 회사의 대표 포함해서 모든 이사들이 준법 감시 의무가 있다라는 판단이 내려졌고 관련해서 약 벌금액이 약 5천만 원에서 1억 2천까지도 벌금액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액 주주들이 낸 소송이었었거든요. 그만큼 준법 감시 의무들이 강화되고 있는 법률적 추세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만큼 윤리 경영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매트릭스를 보면요. 이게 인지도가 있거나 인지도가 없거나 정말 그거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거나 효과가 됐었으면 설계하고 있거나 설계하지 않았거나 부적격하거나 관심이 없었거나 정말 그게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냐 아니면 없었냐 라고 하면 이게 사람 문제였는지 관행적으로 그랬는지 회사 차원이었는지 부서의 개인 차원인지 권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요, 수많은 법률과 맞닿아 있습니다. 규제기관의 관리, 감독, 수사, 조사는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고 있죠.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각 이해관계자 관련된 법령들을 보시면 좋습니다.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각 법령들이 있는데요. 이런 법령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관련해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되겠죠. 경영진에 대해서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책임 추궁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영 최고 경영진을 기소한 건요 96%에서 유죄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선고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상당한 주의 감독 의무들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그렇고요. 근로기준법에서도 이 상당한 주의 감독 의무들이 고려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들에서 관련해서 손실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눈으로 잠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사실 대내외의 경기 불안과 다양한 정치, 경제 이슈 등에서 사실은 경영 환경 속에서 변화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이게 최화되는요,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 리스크 관리를 하지 못하면요, 침착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위기 경력에서 불안전하게 되면은 기업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지금 미중 무역 갈등에서 사실은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패권 전쟁으로 전쟁을 일으킨 것도 있게 되고요. 그런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이 대내외 환경의 이슈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ESG라는 화두가 던져졌고요. 우리 기업들이나 경영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가장 화두가 중요한 요소로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 불안한 것보다는 불편한 것이 낫다고 생각할 겁니다. 보험을 들어야 될 겁니다. 세이프 존으로 가야 될 겁니다. 뒤늦게 사실을 중요성을 인식해가지고 사건 사고에 이렇게 뉴스에 나오지 않게 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방 비용에서 이 시스템들을 뭔가 구축하고 자원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시스템 구축했었을 때는 예방 비용은 늘어나게 될 겁니다. 다만 평가 비용 같은 경우에서는 법무법인을 쓰거나 막대한 로펌을 써가지고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존과 번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죠. 다만 실패 비용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이게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내 월급 같은 경우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있었던 건데요. 공무원에서 전직 장관의 유서에서 나왔던 건데 그거에 앞서가지고 이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월급 같은 정당한 수입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요. 기록을 남겨야 되겠죠. 투명하고 제3자가 알릴 수 있도록요. 이 신호탄이 되는 거죠. 도박과 투기는 사실 투자로 삼아야 되는 거죠. 인생이 한 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 진짜 한 방에 다 모이는 거죠. 어떠한 거래에서도 각자의 돈을 내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이 부패나 준법이나 윤리나 이런 것들이 윤리 경영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악마 유혹에서 전직 장관의 유서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뒷모습을 망쳤다. 악마의 덫에 걸려 빠져나가기 힘들 듯하다. 모두 내가 소중하게 여겨온 만남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슈가 있어서 있던 거죠.
이거는 캄비세스 재판이란 건데요. 제가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그리스, 저기 벨기에에 갔었던데 벨기에 브뤼셀 화가가 이게 시청에다 건물에서 그려져 있던 거거든요. 캄비세스 재판인데요. 16세기 경에 그렸던 겁니다. 이게 법원을 법정에 세운다는 겁니다. 네, 법원을 법정에 세운다고요. 기원전 6세기, 그 BC 6세기죠. 페르시아에서 일어났던 일을 그린 건데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시삼네스라는 재판관이 돈을 받고 판결을 내리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때 캄비세스 2세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재판관한테 끔찍한 형벌을 내린 겁니다. 어떤 형벌을 내린 거냐면요. 재판관을 끌어내린 다음에 살아있는 채로 해서 그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가죽을 이 의자에 깐 다음에 다음 재판관한테 판결을 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관련해서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또 주는 메시지들이 있었죠. 당시 페르시아 왕국이 어떤 왕국이었었냐면요. 제국이었었거든요. 그 이 왕국에서는 거의 전 세계를 거의 제패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눈 감아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면교사 삼아서 교훈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관련해서 한국에서도 많은 이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온몸 피부가 벗겨지는 그런 재판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재판관이 어떤 판결을 낼지는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드리고 싶은데요. 청렴, 윤리, 준법 경영. 그런데 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걸까라고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사람에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요. 빌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주류였었죠. 이때 후보 시절에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라는 여기 경제야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캠페인을 사용해서 큰 홍보를 있었거든요. 그때 슬로건을 간파했던 겁니다. 당시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요. 네, 이라크 전쟁이 있었죠. 다양한 사회 정치적 이슈에 앞서가지고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 간파했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과 뭐 이익이 늘어야지 직원들 주머니가 두둑해져야지 네, 기업도 살아나는 것처럼요. 애사심이 높아지는 것처럼요. 그래야지 네, 경제에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경영에 대해서도 사람이 집중하는 겁니다. 사람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요. 이게 기업에서도 경영진이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직원들을 기계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회사의 최고의 자산은 직원이거든요. 직원이 돈 벌어다 주고 직원이 매출을 일으키고 직원이 잘못하게 되면은 회사까지도 처벌받게 되고 관련해서 경영진까지도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에 집중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도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는요. 필수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수 있는 경영 시스템을 말씀드린 겁니다. 필수 조건입니다. 사람의 인식입니다. 충분 조건입니다. 모랄 리마인드라고 그래가지고요. 도덕적 각성의 메시지를 시키는 교육을 시키는 그룹과 안 시키는 그룹에서는 반드시 차이점이 있습니다. 도덕적 교육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충분 조건입니다. 충분하게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항산항심이라고 해서 먹을 것이 있어야지 도덕 윤리도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 환경 조건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청렴이나 윤리나 준법, 윤리 경영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야지 삼박자가 맞춰져야지 네, 윤리가 될 수 있고 준법 경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필수 조건에서 한번 보시면요. 제도나 시스템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식의 변화로 해서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호등 개수도 충분히 검토하고요. 업무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경영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제도가 어떤 게 있냐면요. 리스크 관리적인 부분에서 오늘 설명드릴 컴플라이언스 제도와 부패 방지 제도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안전보건적인 부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오고 있어서 45,000들이 중요하게 되고요. ESG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요. E 같은 경우에서는 환경, 지속 가능성이죠. 그리고 S 같은 경우에서는 안전보건 45,000들이죠. G 같은 경우에서는 부패 방지 쪽이게 되고요.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는 것은 이 컴플라이언스 준법 경영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경영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은요. 이 경영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까?라고 하면 이 뿌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문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문서에서는 강령, 규범, 사교 이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 뿌리적인 부분들이 잘 다뤄야지 이렇게 나뭇잎처럼 해서 푸르게 해서 열매도 열게 되고 새도 오고 뭐 신입사원들이나 경력사원들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해서 푸르게 되는 겁니다. 조직 전체 트리 구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 안에 사실의 특성이나
기능이나 역할이나 책임, 계획, 운영, 방침, 관행, 규칙, 신념, 프로세스 모든 것들이 설정되어 있고 이게 관리하는 공통의 목표인 거죠. 문화가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으면요. 경영진의 의지만큼 중요한 게 없죠. 톰 프롬 더 탑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경영진이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야 됩니다. 윤리 경영에 있어서 경영진의 의지보다 중요한 게 없죠. 이걸 수직적 방향과 수평적 방향을 하는 방법에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영 시스템을 도입해서 유지하는 단계에서는요. 인증 단계에서는 최초 심사와 사후 심사, 사후 심사, 갱신 심사, 그리고 사후 심사, 사후 심사, 갱심사 3년 동안 유지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 3년 동안 유지가 되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법이나 윤리 경영을 만약 도입한다라고 부패 방지를 도입한다라고 하면은 1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을 받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누군가가 와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법을 어떻게 지키고 있어요? 개인정보법은 어떻게 다루고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왔는데 책임자는 누구게 되고 중대시민재해나 중대산업재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세요?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자꾸 누군가가 챌린지를 자꾸 주는 겁니다. 경영진들이나 각 부서 직원들에 대해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지켜야 되고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유지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되겠죠.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관련 부서나 윤리준법부서에서는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사실은 심사원들을 이용해서 평가자들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되겠죠. 이 ISO 시스템을 만드는 37301과 37001은요. 테크니컬 커미티라 TC309 위원회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8번하고 11번, 16번에서 UN SDGs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준법 경영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기업의 목적은 분명하게 이윤 창출입니다. ISO는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윤리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가 같이 공존합니다. 이게 자동차가 18세기 프랑스에서 최초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자동차 속도가 시속 5k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람하고 걷는 속도하고 똑같아 가지고요. 제동을 걸리거나 브레이크가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내리막길을 걸어가거나 기술이 발전하거나 그러면서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즉 브레이크가 필요했던 거죠. 그 고민이 있었고 기업이 그냥 우대로 운영하다가 사고가 터지는 것처럼 해서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게 되겠죠. 경영에서도 마찬가지게 되고요. 네, 그래서 감사나 윤리나 준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경영 시스템의 개요 특징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ISO 3730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과 준법 경영 시스템이죠. 3705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에서는요. 나온 지 이 규격 같은 경우는 1년도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발전이 거듭해야 되게 되고요. 미국이 좀 주도를 했었죠. 네. 2016년도 10월 달에 나왔었고요. 이건 뇌물 방지입니다. 뇌물 방지 경영 시스템이게 되고요. 베스트 프랙티스를 해서 모범 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이 ISO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준법으로 보면은 영국 거, 호주 거, 독일 거, 일본 거, 한국 거 다 전 세계적으로 좋은 거를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하나의 표준으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모든 조직이 다 도입할 수 있게 되고요. 이 37301 같은 컴플라이언스에서는요. 법 같은 경우에서는 위법행위 억제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모든 법을 다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이 부패 방지에서는 뇌물 방지에서는요. 제로화가 목적입니다. 뇌물을 제로하자라고 하는데 모든 법률을 막을 수 없지만 최선에 다해서 노력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컴플라이언스는 의무사항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법뿐만이 아니라 규정, 규약, 허가, 행동 강령 모든 걸 다 포괄하고 있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 안에는 시스템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게 되고요. 네. ISO 37001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뇌물 방지입니다. 뇌물에 대해서 받고 잠을 잘 자면 선물이고요. 그렇지 못하면 뇌물이라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돼도 문제없으면 선물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뇌물이라고 합니다. 다른 직위에 있어도 받을 수 있으면 선물이고 아니면 뇌물이라고 합니다. 뇌물을 받으셨는지 한번 선물을 받으셨는지 한번 접근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모호한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컴플라이언스적인 부분에서 관점에서 보시면요. 37301에서는 컴플라이언스는 이렇게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을 컴플라이언스라고 합니다. 법률과 규정 이런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것을 컴플라이언스라고 합니다. 건전한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발적 통제 장치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만든 겁니다. 네. 조직 내 임직원들이 따를 수 있는 의무사항과 확약을 규정하고 사업 목표를 할 수 있는 방향 장치이면서도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리스크 평가에서는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이렇게 리스크가 발생한다면은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들을 리스크를 이렇게 통제해서 노란불로 줄이고 다시 한번 깔때기처럼 초록불로 줄여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들이 통제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좋죠. 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거죠. 알아야 지킨다는 겁니다.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인사부서, 회계부서, 구매부서는 그대로 있는데요. 이게 사람은 계속 바뀌게 됩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에서 경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겠죠. 부패 인식지수라고 해가지고요. 한국은 지금 32위입니다. 네. 이 관련 부처에서는 부패 관련해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처는 국민권익위원회죠. 그리고 국제투명성 민간기구에서는 국제투명성기구가 있죠. 한국은 한국투명성기구가 있고요. 여기서는 전 세계마다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32위입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요. 한국은 32위였고요. 점수는 62점입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주황색으로. 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 랭킹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32위인데 보통 보면은 1위나 이렇게 공동 1위죠. 4위나 뭐 이런 것들 싱가포르나 이런 북유럽들이 대부분 포진해 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18위게 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경제 수준을 보면 10위입니다. 이게 사실은 보게 되면은요. 국격이나 경제 수준을 생각하면은 10위 정도면은 사실은 10위 정도 돼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 수준이 있죠. 네, 그런 거라고 같이 맥락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부패 인식지수에서 10점 상승 효과가 어떤 것들이 내려지냐면요. 경제 성장률이 0.52에서 0.53 증가한다고 하고 있고요. 논문에서 따르면은 소득이 증대되고요. 일자리가 증대되고 정부 세입이 증가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인식지수를 높이려고 이번 정부에서 20위권으로 노력했었는데 뭐 달성은 못했지만 노력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게 숫자로 와닿지가 않는데요. 제가 군 생활을 했었을 때 낙하산을 탔어야 되는데 낙하산을 유일하게 안 탔습니다. 왜냐하면 방산비리가 터졌습니다. 사람이 겨울에 논에 떨어졌는데요. 이게 사람 형체는 멀쩡한데 손마디가 다 날아갔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 낙하산을 피려고 안간힘을 했던 겁니다. 그 누군가의 아들이었었고요. 누군가의 형제였었고 누군가의 친구였었는데 그런 사건들 보면 아쉽죠. 마찬가지로 윤창호법위에서 음주운전 사고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런 위법이나 부팽이나 윤리행위를 저해야 하는 행위들이 여러 가지가 이슈가 터져서 사실은 법이 제정되고 그걸 규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가 않겠죠. 저 역시도 그 낙하산을 탈 수 있는 사람이었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비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소방관들은 불타 죽지 않는 옷을 입을 수 있게 되고요. 혼자 작업하다가 스크린도어에 깔려 죽지 않게 되고요. 혼자 작업하다가 기계에 깔리거나 낙하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해하고 이해를 없애야 된다고 합니다. 윤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윤리 경영 그거 다 알지. 어릴 적부터 다 배웠고 다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부분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일은 가려내기만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귀찮고 소모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인력도 포함되고요. 영업과 성과 우선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운영하다가 사실은 기업이나 조직이 경영적인 부분에서 매출 하락이 일어나게 되고 조직에서 분명히 문화가 부족해서 이슈가 일어나게 되고 언론이나 사실은 사법이나 그런 부분까지도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거죠. 윤리적 리스크가 있게 되고요. 평판 리스크, 법적 리스크, 환경적 리스크, 금융, 재정적 리스크 여러 가지 리스크를 다 떠안게 되는 거죠. 이런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에 있어서요. 기업에서는 동원보다는 사실 동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동참적인 부분이죠. 이게 누가 동원해서 갔었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동원이 아니라 동참적인 부분들을 마련해 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의 최고 화두는 뭐냐면요. 윤리 경영, ESG, 준법, 컴플라이언스 다 중요하지만요. 사람에 집중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하시는 분들이 경영 관련 업무를 하시는 거나 경영을 배우시는 분들이 윤리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집중하고 그들을 동참시켜야 된다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짧고 굵게 말씀드렸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